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월 25일 1시 반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칼기에 실탄 한 발이 있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비상사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진짜 몸이 완전히 다 그냥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손가락도 힘들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어금니가 깨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채널A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원희룡, 그 다음에는 이제 포천, 김재수 후보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자, 4월 의기설이 지금 건설업 의기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4050은 그렇게 아주 완전히 진보 세력의 뭐라고 그러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고 있느냐? 도저히 이제 알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4050 세대를 아주 집중 분석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자, 그래서 그 조선일보의 의견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성하 기자, 이제 탈북 기자가 되겠죠. 조선일보 주성하 기자가요. 지금 이제 그 고정 칼럼을 쓰고 있죠.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 이번에는 이제 김주애가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주애가 과연 북한에서 여왕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여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행간에 나오는 게 뭐냐. 김정은이 건강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김주애를 이렇게 띄운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여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요 점을 제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한 15분에 걸쳐서 빠르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연말까지 100만 구독자를 모시는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날짜상으로는 24일입니다. 어제 이제 오전 11시 20분쯤에요. 본래 인천에서 이태리로 가려고 출발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mm 구경 수렴용 실탄 한 발이 발견됐어요. 근데 본래 이 발견은요, 이륙하려고 준비하던 그런 비행기였는데, 본래 태국에서 들어온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밀라노로 가기 전에 내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이제 수색견을 동원해서 경찰에서 전부 정밀 보안 검색을 했는데요. 별다른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 수렴용 실탄 한 발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객기는요, 예정된 시간보다는 한 30분 정도 뒤에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자,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요, 실탄 이외에 다른 위험물은 없어서 테러 용의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실탄이 과연 어떻게 기내에 반입됐는지, 이건 뭐 그러면은 태국에서, 바로 이전 출발지에서는 태국에서 들어온 건 붙은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대기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거기에 갖다 놓고 이태리로 가는 이 비행기에 좀 무슨 테러 위협 차원에서 갖다 놓은 건지, 요거는 현재로서 이제 경찰은 테러 위협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글쎄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반입 경위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요 항공기.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래서 이 대한항공 항공기 진짜 이거 큰일 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어수선하게 지금 이제 국내 전국이 이제 총선적으로 들어서니까 이러한 테러 위협 시도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요, 관련 정보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채널A 뉴스탑 10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 자, 이 유세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 연말서부터니까요, 거의 뭐 석 달째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다 부름뜨고 이 손 밴드를 붙였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채널A 톱10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요, 목도 많이 좀 상한 것 같고, 특히요,
어금니가 상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금니, 이건 이제 뭐 어금니 상하는 이유는 이제 많이 있겠지만 이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러면 왜 많이 받겠느냐? 뭐 이게 여론이 업다운이 이제 심한 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또 이런저런 또 갈등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느닷없이 이종섭 대사건이 생겼고 또 황상무 사건이 또 생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조국의 이 선명성, 그러니까 이제 반윤석열, 윤석열 심판 독재정, 검찰 독재, 그러니까 이 공세가 더 세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더 세게 맞받아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진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 피로도,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맞물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예, 이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그리고 이제 아주 더 취약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더 추가하는, 그래서 이제 한 13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원희룡 지금 후보가 SNS에 올려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 당연하죠. 문재인 때는 여당이니까 마음대로 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정부 여당이 예산을 집행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대정부 공격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포퓰리즘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드디어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그렇게 선거 앞두고 막 던진 것이었는데 원희룡은 개항에 정지를 심겠다. 이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년 6.1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보궐선거 그때 이 공약으로 냈어요. 공약으로 내면서 김포공항을 인천 계양,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통합 개발하겠다. 김포공항을 이전시키고 말이죠. 그런데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쏙 들어갔어요. 공항에서 슬그머니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 작년 2021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죠. 2022년도. 이때 사기를 친 것이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원희룡 후보가 나는 개항에 정직을 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재서 후보가 지금 열불이 났습니다. 자, 김재수 후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포천에서 연설을 하다가 연천으로 좀 이사를 가라.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태 후보가 이제 열불이 났어요. 연천군에 청산면이 있는데 이건 인구 소멸지역이다. 청산면면에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식구가 많든 적든 아이든 어른이든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청산면에서는요. 그래서 청산면유가 늘어나고 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서 청산면으로 이사 가세요. 가족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0만 원씩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어제 포천을 찾아서 한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김용태 후보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포천 시민분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지원 유세를 와서는 한다는 말이 옆 동네인 연천군 청산면으로 이사가는 말이다. 국고사정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퍼주고 보는 포퓰리즘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때와 장소를 좀 가려줘라. 이재명의 발언은 누구보다도 포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요, 본성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본성. 자, 그래서 이재명가요, 이 경기지사 때도 말이죠, 농촌 기본소득을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농촌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그냥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느닷없이 청산면으로 이사 가세요. 요런 또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한 여성이 있다가 안 돼요. 포천이 좋아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또 망신을 당하는, 예, 이러한 사례가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말이죠. 여기 김재석 후보는요, 연천군의 인구 소멸 문제도 중요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당국회에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데, 지금 건설업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4월 위기설이 지금 이런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일요일 그 KBS 방송 이루어진단 라이브 여기에 출연해서요, 전혀 가능성은 없는 얘기다. 정부가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준 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 개선될 소지가 있다. 지금도 개선되고 있는데 더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계속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4월 건설업 분야에서의 위기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딱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4월에 비롯한 농산물 가격 급상승과 관련해서 3월 14, 15일을 계기로 해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 그리고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 품목 지원을 통해서 국민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같은 다른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압박하느냐, 이런 KBS 앵커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개별 품목에 대한 이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실제 원자력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놨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수 회복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통화정책이기 때문에요. 정부는 통화정책 일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다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니까 4050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거 그 이유, 도대체 4050 세대는 어떻게 생긴 세대냐 이거예요. 요거를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럴듯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 화면을 조금 여러분께 띄워서 설명해 드리면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조금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예. 자, 우선요. 예. 자, 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재밌어요. 노무현 정신, 검찰개혁, 보수 정권 타도. 요게 이제 지금 4050 세대들, X세대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민주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조국당도 지지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X세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4050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신도 철저히 지지하고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검수한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오로지 보수 정권을 타도한다. 이러한 지금 일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연령별 구성,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아이고. 자,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여기 이제 연령별
자, 진보의 섬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보의 섬. 자, 그래서요, 이 연령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좀 지지율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 지지율. 이 국민의힘하고 이 파란색은 이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이걸 보면은 말이죠. 자, 이게 4050이 진보의 섬. 딱. 양쪽으로 또 고립되어 있잖아요. 이 2030까지 하고, 그 다음에 670. 그 긴 세대가 되겠죠. 4050. 자, 이걸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40대가 22%고, 그 다음에 22%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무려 47%, 2배 이상이나 높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1%나 됩니다. 그래서 30대는 불과 3%밖에 안 됐는데 이게 11%로 4배나 높아져요. 자, 그리고 말이죠. 뭐 40대, 50대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32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은 37. 그리고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14%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문제를 보면, 자, 민주당 지지율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58%, 22대 58이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32% 대 51%,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요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석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이 숫자로 이제 보시면, 아, 이거 정말 확실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맞구나. 요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이런 건데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0%, 1%, 그 다음에 8%, 70대는 1%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대하고 50대만 11%, 18% 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조국혁신당, 검찰 독재 정책 이런 강한 그 구호를 내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는 58, 하나는 51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다. 예. 자, 그런데 요게 말이죠. 이제 지난번 대선 때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야,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선 때 말이죠. 이제 출구조사를 보면은 40대 유권자의 이재명 지지율은 60.5%, 윤석열은 35.4%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에서 진보 쏠림 현상이 심각한 거죠. 25%나 높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요. 지난 2021년도 지방선거 재보선 때를 보면 서울, 부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당선이 될 때도 유독 40대, 50대만큼은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인터넷 카페 단톡방은 들끓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아니야. 다이아몬드 지지층이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보수 찍을 일이 없다. 일찍 인증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도 40대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제발 정신줄 차리라.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20대, 30대는요. 이러한 진보 중력, 40, 50대를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꼰대들이 왜 이러냐? 자기들도 수험생 자식 키우면서 조국 지지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요렇게 열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30에서는요. 40대, 50대를 갖다가 진보 대학생이라고 비웃고 있고요. 이 어르신들도 이거는 영폴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한숨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40대, 50대에서 나타나느냐? 요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통상 40대는요, 나이 효과, 이제 에이지 이펙트라고 하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화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4050은 이런 연령 효과가 전혀 없는 첫 변종 세대라는 겁니다. 자, 우선 숫자가 많아요. 40, 50대는요,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지금 30, 그 다음에 2030, 10대, 그리고 10대 미만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질수록, 어려질수록 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저출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조직,
그 다음에 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것이 4050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4050이 60대, 70대로 갈수록 한국 정치의 지형은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청소년 때부터 굉장히 뚜렷한 세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혜택도 보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고도성장기에 이 산업화의 혜택도 봤다. 그래서 이 세대는요, 배고픈 게 뭔지도 모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가치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대학 신입생일 때 뭐가 있었느냐?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 팬덤의 특성이 뭐냐? 탈이념, 탈권위, 개인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폭발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이한 변종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90년대 대학 진학률은 2배나 폭증을 했고요. 그리고 어학연수도 다니고 배낭여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경험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10대, 20대는요, 그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독보적 존재다. 그래서 X세대라 불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노무현을 만나는 거예요. 네, 노무현 2002년도에. 그래서 결국은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X세대가. 자신만의 세대가 된 거죠. 더군다나 왜 이 진보 쪽으로 가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90 대학 졸업 직전에 뭐가 터졌느냐? 97년도에 IMF 사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대통령 YS, 보수는 무능하다. 그리고 기성질서는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X세대는요, IMF 타격도 별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고졸이 됐든 대졸이 됐든 간에 취업도 잘 됐고, 내 집 마련도 쉬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자산 축적 속도는 상당히 제일 빠른 세대로 꼽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진보 쪽에 속할 수 있는, 더군다나 말이죠. 이 대학에 다니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인 2002년도를 보면은 그 당시 붉은 한바, 사광신화를 쓸 때, 예. 그러니까 자기네는 못할 게 없다. 모이기만 하면 뭐든 잘 수 있다. 이런 효능감을 갖게 되었고요. 특히 2002년도에는 뭐가 있었냐? 그해 9월에 여중생 소순 미선양, 이 미군 창갑차에 찔려서 사망 사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반미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더독이었던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딱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인터넷 매체들 오마이뉴스, 딴지일보 이런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진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수 정권이 죽였네. 검찰이 죽였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탈보수 그리고 찐진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30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쪽으로도 왔다. 또 진보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리고 6079는 이미 보수로 딱 굳어져 있는데 4050이 찐진보로 완전히 콘크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분석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제가 좀 압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조선일보의 주성아 기자의 분석인데 과연 김주애가 여왕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설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 이런 여왕 문제가 나오느냐? 최근에 들어서 향도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향도라는 말은 향도자, 이거는 북한에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딱 김정은 세 명한테만 허락된 수식어인데 이게 이제는 이제 김주애한테까지 넘어갔다는 것이고, 자, 그동안에는 존경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사랑하는 자제분 하다가 향도의 위대한 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김주애를 앞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은 좀 다르겠지만은 여왕으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지금 주성아 기자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왕으로 지금 이제 민다.
이렇게 하기에는요, 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후계자로 키우는 데는, 예,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김정은이 마음대로 가능하지만은 몇 가지 사전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리 이제 조건 얘기하기 전에요. 이렇게 해서 김제를 띄우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은 뒤에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가 가장 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급사하면 혼란이 벌어지고 김씨 가문이 멸문지화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후일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이제 가부장적인 상황인데 5대까지 내려가면서까지 내려가면 성씨가 바뀔 위험을 감수하고 여왕을 내세울 수 있겠냐 이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원하면 언제든지 아들을 지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여럿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아들이 클 때까지, 크기 전에 지금 어렸을 때 아예 김죄를 갖다가 비상용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요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갖다가 딸이잖아요. 굉장히 사랑한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있고, 두 번째는요, 김정은이의 체험. 왜냐? 김정은이는 느닷없이, 이 후계자 학습도 없이, 지금, 김정인한테 권력을 이양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김정은이가 뭘 알겠어? 수모를 당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경험적 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이는 이제 해외 물을 먹었기 때문에 5대 세습 체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급격한 과학기술, 그 다음에 AI. 자, 그래서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김주애는요,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어차피 5대 세습이 불가능할 바에는 김주애를 일찍이 내세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선일보 이 칼럼 분석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